한 가지만 더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의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유미숙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사례는 그 생계수급비 12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고, 부채는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으로 600만 원 원금이 있고요. 월 2,000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캐피탈에서 중고차 할부 월 12만 원씩 나가고 있고, 미소금융재단에서 130만 원 대출 받은 게 월 44,920원 나가고 있고요. 또 땡땡캐피탈 신용대출 생활비 300만 원 받으신 게 있어서 월 17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개월 전에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월 20만 원씩입니다. 제가 이걸 합계를 내보니까 한 53만 4천 원 정도가 이 대출 이자나 뭐 이런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의 특징은 어떠셨나요? 네, 이것도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가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빚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기보다는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 빚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안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분도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대출을 더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핵심 문제는 수급비가 워낙 작은 금액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매월 적자가 20만 원씩 누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 분인데 현재는 건강 문제로 당장 소득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문제로는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할부와 통신료로 엄마 거 자녀분 거 합쳐서 월 10만 원씩 지출하고 계시는 게 포착이 됐고, 휴대전화 10만 원씩 내시는 거는 잘 내시는데 학원비는 납부가 지연되는 일이 왕왕 있는 그런 기타 문제가 있었고요. 건강이 현재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험료를 줄여서 생활비 적자를 축소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이 가족은 그렇게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소득이 120만 원이라 적고요. 그 53만 4천 원 고정지출을 빼고 나면 거의 한 67만 원 정도로 66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휴대폰비로 10만 원 나가고 뭐 교통비로 나가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쓸 게 없어서 계속 대출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요분이 혹시 경제적으로 지금 건강 문제로 소득 활동이 어렵다고 했는데 향후에 소득 활동에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력이 있으실까요? 네, 그거야 뭐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근로의욕이 있으시고 또 건강이 질병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정도만 회복되면 소득활동 가능하시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제 채무 정리 방법을 이제 제가 제안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소득 활동을 이렇게 하면은 수급에서 탈락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근로유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을 받으시더라도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30%를 그 감면을 해서 70만 원만 번다고 가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을 수급비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근로유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있어요. 근로장려세제. 그 1200만 원 구간이면 1200만 원이면 최대 260만 원. 아마 인상이 돼서 280만 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론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건너서 받기는 하지만 월 나눠보면 30만 원의 또 소득 보전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100만 원을 벌지만 그 수급비에 30만 원 보전을 받고, 그 다음에 근로장려세제가 30만 원 포함이 되면 160만 원의 소득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꺼려 하실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일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동의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 네, 처방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대출 시도를 중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우리 어머님들이 언론에서 보시는 대출 사기가 딱 이런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에 대출 문의, 저소득자 전용 대출 이런 거 문의하시고 그 밑에 답변 다는 사람 보세요. 대부분 대부업자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빚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절대로 남의 돈 혹은 대출로 해결하지 마시자. 이거 지침처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께 해드렸던 거 말씀을 좀 드리면 보험도 필요하지만 적자가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공포에 사로잡혀서 가입을 하잖아요.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 보험마저 없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가입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좀 눈이 깨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실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기 전까지는 돈이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생계비 문제는 이미 현실로 벌어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중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 가정의 특징은 이 사례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목입니다. 의료비 대책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생계비 대책은 없다. 왜냐하면 의료수급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다. 근데 생계비 적자 매달 20만 원씩 나는 것은 아무 대책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렸던 거는 해지할 보험과 유지할 보험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먼저 실비보험, 요거는 의료수급자이니까 이미 가입한 것과 동일하니까 오히려 그걸 해지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워낙 광고를 많이 봐서 실비보험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실비보험 해지하는 발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 다음 해지 권고했던 것 역시 이 가정 차가 없습니다. 1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운전자 보험 해지 권고 드리고 그리고 자녀 보험도 자녀들이 사실은 뭐 엄마 입장에서야 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아이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다면 뭐 아이들 안 보험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매월 문제없이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자녀 실비 보험도 해지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할 보험은 가령 암보험이나 뭐 뇌심장에 대한 보험금 이거 정도는 치료 기간 동안 소득 중단되고 치료가 끝나고도 소득 활동이 복귀하기가 좀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의료수급자인데도 보험을 하나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저는 차라리 암보험 싸게 뭐 2, 3만 원 정도 그 정도 유지하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어서 이 어머니께도 차라리 건강보험은 유지하시자. 그런데 단 소득 활동이 너무 많이 안 되시거나 적자가 계속 심화되면 이 건강보험 해지도 고려하시기를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금액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드리기 전에 같이 보시는 분들에서 제가 채무조정제도 부연 설명 좀 드려볼게요. 큰 윤곽부터 잡아드리면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두 개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중재 합의를 해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신용회복위원회가 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합의를 도출해 주는 거죠.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편안하겠죠. 그런데 어차피 합의이기 때문에 100% 채무자 편을 들어준다고 기대하긴 좀 어려워요. 두 번째가 이제 법원에서 해주는 건데 법원에서 채무조정은 판결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총 3개의 조정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는 2개만 준비를 했는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라는 게 있고 이게 한글 이름으로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이렇게 다르게 불리기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해요. 요거 말고는 뭐가 있는가?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 신속이라고 하는가? 화면에 보시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은 무슨 뜻이냐면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빨리 조정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의 단점은 신속 채무 조정은 그다지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해결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저소득 가정일수록 연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수월하긴 하지만 수월한 신청이 목적이 아니라 채무 해결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효과는 별로 안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권하지 않는 게 있고 그나마 좀 효과가 있는 건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인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일수가 31일부터 89일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어떻게 조정해 주냐면, 보통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쌓여봤자 계산상 쌓여있고, 만약에 이런 걸 신청함으로써 연체이자가 감면된다면 얼마나 누적되든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어떤 걸 신청하든지 간에 연체이자는 무조건 감면입니다. 그래서 연체기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연체이자 감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은 원래 내야 될 이자를 정상이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감면을 해서 최저 3.25에서 8% 사이로 조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보통 카드 채무가 15%에서 대부업체 같은 경우 20%까지 가는데, 그것들이 반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매월 납부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힘든 건데, 제일 효과적인 건 프리워크아웃을 하면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준다는 겁니다. 소득이 많으면 짧게 갚게 하고, 소득이 작으면 최장 10년까지 길게 갚음으로써 다달이 내는 돈을 줄여줘서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게 채무조정제도의 원리인 거예요.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90일입니다. 90일 이상 연체되시면 쉽게 말하면 더 많이 힘들었던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는 혜택을 좀 더 드립니다. 연체이자는 당연히 감면해드리고, 원래 내야 될 이자도 감면. 그럼 뭐만 남아요? 원금만 남죠. 그래서 원금만 보통 8년, 수급자는 최장 10년으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조정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상당수의 분들이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 신용회복인의 채무조정제도에도 개인이란 말이 들어가요. 개인 워크아웃. 법원에도 개인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개인 회생. 요 두 글자 때문에 두 개를 혼동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달라요. 개인 워크아웃은 수급자가 신청하던 아니든 간에 원금 이상 갚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작거나 재산이 작으면 원금 다 갚으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원금 감면에 좀 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게 개인 회생입니다. 개인 회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일정 기간 동안 3년 내지 5년 동안 갚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갚으라고 하면 가혹하니까 갚지 않아도 되도록 판결을 내주는 게 파산입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파산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거나, 그래야 이제 파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 내지 5년인데, 여기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하는 최저생계비가 아니고, 법원에서 별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의 생계비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재산이 좀 있다면 5년까지, 그리고 재산이 없다면 3년에 끝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 3년 내지 5년 동안 갚는 금액이 2천만 원에 불과했다. 그럼 1천만 원 못 갚았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이 사람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한 거니까 아직 못 갚은 1천만 원도 안 갚는 것으로 판결을 내주는, 요게 이제 개인회생 핵심입니다. 안 갚는 것으로 안 갚아도 되도록 판결을 내주는 걸, 그걸 갚을 책임을 면제한다. 그래서 면책이라고 하죠. 그런데 파산은 최저생계비만큼의 소득도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그러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전혀 안 갚고 자녀 채무에 대해서 갚을 책임을 면제해드리는 면책을 바로 내드리죠. 그래서 그것을 파산 면책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파산은 재산이 있다면 다 털어서 갚게 하고 재산을 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책은 이 두 가지는 다른 단계인데, 신청자의 편익을 위해서 동시 진행해버리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다시 우리 사례로 돌아와서 이분께는 어떻게 솔루션이 제시됐냐면, 특징이 채무 금액이 크지 않으세요.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파산하기에는 뭐 원하시면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다지 권유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감면이 숫자상으로는 좋지만 그거 말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자력으로 해결해 봤다. 이 경험을 하시면 나중에 비슷한 역경이 다가왔을 때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탕감 감면만
추구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뭘 제안해 드렸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도 일단 신청하고 나면 갚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 주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예를 들어 이분 갖고 있는 중고차 할부 금액 이거는 담보성이에요. 자동차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걸 채무조정에 넣어버리면 차를 상실시켜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지방 사시는 분이 차 없이 애 키우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측면에서도 신복위 채무조정제도가 합당했고, 이분이 만약에 자동차 할부 금액이 12만 원인데 12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뭐 50만 원 넘어갔다 이러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자동차 할부는 자동차 갖고 싶어서 매달 50만 원 이상 내면서 딴 거는 조정받으시려고 하냐, 그렇게 해서 조정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차는 보유. 신용채무 때문에 나가시는 금액이 22만 원쯤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1,030만 원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시고 그걸 조정하면 수급자분들은 10년까지, 일반은 8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만 원 내는 금액이 한 9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는 게 있고, 근데 당장은 이분은 수급비밖에 없기 때문에 9만 원도 부담되시죠. 그런데 판결에 의한 조정인 개인회생은 판결이니까 안 따르면 불이익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든가. 그런데 합의 중재에 의한 합의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어차피 채무자가 성의껏 납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납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매월 내야 되는 변제금을 당분간 안 낼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몇 차례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걸 적용을 하면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시되 당장 9만 원 정도의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복위 채무조정을 추천을 드렸고요. 신복위 채무조정 중에서도 이분이 갖고 있는 대출은 사실은 다 저금리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다 고금리를 갖고 있었다. 1,000만 원에 뭐 15% 20% 하고요. 1,000만 원에는 3, 4% 이자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분 경우는 대부분 저금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자를 조금 깎아주는 프리워크아웃, 이자를 다 면제해주는 개인 워크아웃, 이게 이자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3개 중에 어떤 걸 해도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물론 숫자상으로는 90일 이상 연체해서 신청하는 개인 워크아웃이 숫자상으로 제일 유리하긴 하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채무원금이 1,500만 원을 안 넘어갔고, 그리고 수급자 혹은 뭐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은 못 내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채권자가 뭘 뺏어가기 힘든 계층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힘든 생활 가운데 내가 조금씩이라도 장기간 변제하겠다고 온 거니까 굉장히 성의를 많이 편의를 받으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취약계층 특별면책은 뭐냐면 전체 상환 금액의 반 납부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3년 이상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면 나머지 반에 대한 채무는 그냥 바로 면책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솔루션을 내드렸고요. 단 그 다음에 저를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요 땡땡캐피탈 300만 원은 대출을 안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저랑 상담하기 2개월 전에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규 대출이 채무조정 받으려고 하는 전체의 30%를 넘어가면 조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출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2개월 경과대상을 만났으니까 4개월은 견디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솔루션 내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게 듣다 보니까 원장님을 조금 먼저 만났으면 그러게요. 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희 한부모들을 많이 보면 제가 1억 빚을 갚는 분도 뵙고, 그게 본인 빚도 아닌 전 남편의 부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 사시면서 투잡하시고
그래서 애들을 돌보는 그 생활비보다 빚을 갚는 돈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한부모가 될 때는 아이들하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을 원장님을 뵙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몇 년을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했던 그분들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고, 그래서 조금 더 원장님께 그런 사연들을 갖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다시 원장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